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우리는 결코 다른 적 없어요. 조금씩 서로 한 걸음 더 다시 만나보란 것 That we want to be a family again. 2018년 4월 27일,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그날 남과 북 두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기원했고요. 드디어 고대하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봄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또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오늘 이 시간 그를 먼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대 통일대학원 최창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7일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명문화했고요. 또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기간 등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행보 어떻게 진행될지 먼저 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세 가지 큰 주제로 이제 합의가 됐잖아요. 네. 남북 관계 발전 및 개선, 그리고 이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세 번째가 이제 한국적 평화 체제 구축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가장 역시 핵심적인 거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네. 위해서 공동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노력하기로 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비핵화라는 게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명문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 역시 중요한 거는 이게 1, 2차 정상회담 때도 이 비핵화 얘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죠. 특히 2차 정상회담 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과 다른 것은 그때는 1차와 2차 정상회담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 전에 한미 간에 아주 그 밀도 있는 조율이 있었고 네. 남북 간에는 더욱더 그 깊은 그 의사교환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하나의 일관된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일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고 비판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비판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네. 바로 그런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고 네. 바로 그래서 북한의 앞으로 향후의 행보는 네. 보다 그야말로 서방 세계나 한미는 물론이고 네.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네. 그런 이른바 CVID라고 네. 다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이른바 비핵화. 네.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확실한 그 입장을 완전한 이란 단어에 담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북한 체제는 바로 그 길로 갈 겁니다. 단지 거기에 필요한 것은 체제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그 정의용 실장이 했던 얘기가 특사로 갔을 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보장이 된다면 핵을 포기하겠다. 이 얘기예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체제 보장과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오히려 북한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회담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 때 유난히 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이행이 안 되면 소용없다. 예. 아무리 합의가 되고 글로 나와도 이행이 안 되면 소용없다니 오히려 김 위원장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점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랑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걸 미국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냥 탁 뒤집어 버리면은 로드맵을 우리끼리 선언해봤자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로드맵을 담아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좀 허황된 좀 주장이 일단 아닌가. 허황때뿐만 아니라 예. 대단히 비논리적이다. 그리고 예. 지금 현재의 이 비핵화의 국제적인 성격이라든지 예. 지금 이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여러 가지 그 역학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예. 그런 얘기가 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한 건요. 예. 충분히 굳이 저보고 이제 표현을 하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을 정도의 표현이 나온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 전에 비핵화라는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걱정을 일부 했었고. 그럼요. 특히 이제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최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걸 또 이제 구체적인 게 없다고 비판한다는 건 저는 전반적인 로드맵을 잘 이해 못하는 거다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뭐 어떤 언론에서는 최저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데 좀 잘못된 표현이죠. 저랑 고를 잘못 예. 헷갈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대책 이것도 선언에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선언문에 그 모든 걸 담을 수는 없다.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문은 역시 이제 좀 개괄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이제 예.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 이면에서 여러 가지 합의들,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이 있죠. 예. 그거를 다 선언문에 시시콜콜하게 적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뭐 북미 정상이 뭔가 이렇게 합의문 또는 선언문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예. 뭐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뭐 비핵화 절차를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건 예. 아마 그러니까 부수, 부대 이제 그 합의문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명기가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실무 회담을 또 하겠죠. 그렇죠. 차후에 예. 이제 공개 어느 시점인가 공개를 하더라도 당분간 일단 대외비 예.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고 예. 좀 봐요. 그러니까 수면 하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합의들이 있었겠지만 아직은 그게 공개할 때가 아니고 어찌됐건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성과가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대외비로 그냥 남겨놨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어찌됐건 붙는 거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이 군사적 긴장 완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어떤 적대적인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발 행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이제 고위급 군사회담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네.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날 사실은 이제 북한의 그 군총 책임자들도 다 참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상징성들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 못한다. 더군다나 군축이라는 언급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평가하세요? 군축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의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핵과 관련해서는 군축이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 같은 예. 경우는 어찌됐건 핵은 따로 별도로 그거는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 군축이라는 표현을 이제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남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군축 협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번 이제 회담이 있기 전에 이미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군 자체를 지금 상당히 뒤로 좀 후방으로 물리는 것까지도 그렇죠.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성공단 개성공단을 이후로, 예. 확장하면서 이제 사실은 뒤쪽으로. 북한군은 개성 이북으로 또 남한에 이제 이 좀 굉장히 집중 돼 있는 이런 군사력은 약간 좀 남쪽으로 파주 이남으로 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아마 공감대를 형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고위급 군사 회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구체적으로 뭐 양 정상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예. 거거든요.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양쪽에 이제 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예.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단 그 선언문 내용 선언문에 그러니까 군축 관련한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앞으로 이제 그런 협상이 진행될 것을 예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4월 27일 생방송을 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시간이 충분하지 네. 않아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배제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마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선언문 내용에 상당히 이제 실제로도 하고 있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이번 선언문에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종전선언, 예.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체결, 예. 거기에 이제 그 4개국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3자 혹은 4자가 3자 혹은 4자인데 예. 거기 이제 사자의 그렇죠. 중국이 포함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들이 배제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실제로 3자보다는 4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뭐 예. 그러니까 정전 협정 자체가 체결할 당시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당사국으로서 중국이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본인들이 그러니까 패싱 상황은 피했다라고 아마 예. 분명히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아베가 거의 구걸하다시피 지금 북에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일단은 단칼에 일단 거부를 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북한이 일부러 그런 전략을 쓴다라고 네.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미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고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북일 수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사실 본격적인 그 경협, 특히 이제 그 경제 부흥 관련한 자금
이 북한이 기대하는 것의 가장 큰 몫은 일본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중국이 할 수밖에 아니라 없어요. 일본이요? 예. 아, 예.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 대일 배상금이 있잖아요. 아, 예. 그게 사실은 이제 뭐 몇백조 규모로 지금 추산이 된단 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아니 북이 몇백 주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예전에 65년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이제 받지 않았습니까? 푼돈을 받았잖아요. 예, 푼돈을 받았는데 이제 그 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굉장히 이게 조 단위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일본의 경제 사정도 많이 좋아진 측면도 예.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 단순 환산해서 이렇게 요즘 그 물가라든가 뭐 이렇게 화폐 가치가 이렇게 많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비하면. 예. 자,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조 단위인데 그러니까 최소 100조 그다음에 그 이상 될 거라고 좀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우리 경제에서 뭐 100조라 그러면 뭐 큰 돈이 아닐 수 있으나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100조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엄청난 돈이라는 돈이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 금액을 이제 결정하는 것은 결국 협상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북한이 일부러라도 지금 일본을 좀 배제하는 척 예.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협상력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본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남과 북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이전에 남한이 받았던 배상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문제니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공조를 하게 될 경우에 일본이 받게 될 타격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올해 만약에 종전을 선언하게 된다면 전 세계는 어떤 태도를 갖다 취해야 할 것 같으세요? 우선 이 핵 문제가 말이죠. 예. 남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예. 지금 이제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겁니다 아마. 예. 일본이 핵무장하는 건 절대 중국은 용납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렇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예.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받을 수가 없고 예. 또 하나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도 해야 돼요. 그렇죠. 대만도 할 것이고. 예. 그럼 동남아 국가가 하게 되고 나토도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한의 핵 보유 문제, 북한의 핵 개발을 인정한다는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북미 간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사실 많은 그 분석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바로 그런 점에서 좀 일본도 말이죠. 패싱이 돼야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건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일본은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와 일본과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를 강점했던 나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미일의 이 라인하고 뭐 앞으로는 바뀔 수 있는데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이 구도,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다툼에서 일본은 미국 편이거든요. 미일 동맹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패싱이 될래야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요. 비핵화를 위해서는 차라리 일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본 문제를 거론한 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아베가 진짜 몸이 달아서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의를 사의를 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미일 러 중의 이 틀, 그리고 어쨌든 조금 더 나가면 유엔까지 끌어들인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종전선언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종전선언은 일단 정치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전협정은 유엔군 클라크 사령관하고 중국의 팡독파이라고 그러잖아요. 쓰면 한자 팽독회, 팽독회 사령관하고 우리는 배제돼 있던 거란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또 거부했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북친 통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사실 참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평화협정에.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미를 얘기하고 또 중국까지 포함했잖아요. 그건 지난 2차 2007년도 정상회담 때도 그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3자 또는 4자의 정상회담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는 굳이 뭐 큰 차이는 아닌데 3자 또는 4자의 회담으로 나와 있어요. 정상은 빠졌어요 일단. 그러니까 꼭 정상끼리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폭이 좀 넓어진 거예요. 이 그렇죠. 부분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는 저는 그래서 비핵화에 있어서 북미 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로드맵이 되면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에 종전선언. 일단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종전 그 이후에 평화협정에 대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이런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건데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단지 그거는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풍 얘기도 했고 난관 얘기도 했어요. 그 환영 만찬의 그 답사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으로 들어가면
좀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일괄적 타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북한은 지금 동시적이면서 단계적인 거,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검증 방법 그리고 핵시설 신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약간 갈등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 불가능한 갈등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러한 그 디테일한 것들에 있어서 약간의 시간의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을지라도 예. 기본 큰 방향은 이번에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예. 기본적으로 평화협정을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 모든 게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종전, 평화협정 그리고 비핵화, 예. 각종 경제협력 그리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이런 게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지금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 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선언문안에 들어가 있어서 개성공단이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핫한 그런 그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정말 그 원래 약속했던 규모대로 키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성연락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우리 이평론가님께서 그 지난 4월 27일에도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일단 개성공단은 어떤 의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대북 제재가 풀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핵협상 잘 되고 북미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서 이제 대북 제재 완화 차원에서 그럼 개성공단 재개한다. 그 미국도 그걸 용인한다. 이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일단은 이제 기존에 가동했던 이제 가동 중단됐던 개성공단 부분을 이제 정상화시키겠죠. 예. 그 시점에 아마 이제 공동관리사무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연락소. 높다.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 예. 이제 그때부터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리겠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공약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20배로 키우겠다라고 2천만 평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평을 2천만 평 규모로 이제 키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첫 단추가 일단 끼워주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잡아서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날 회담 당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2천만 평 가운데 1,200만 평이 사실은 신도시 부지로 맞습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개성공단이 그만큼 커지면 그러니까 800만 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단 규모만 8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일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더 원거리에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신도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인구 100만의 신도시면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가 제가 알기로는 100만이 조금 이제 얼마 전에 넘은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 신도시가 하나 생기는 그렇죠. 겁니다. 엄청난 도시죠. 예. 자, 이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 이제 남북한 공동 연락사무소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판문점이 지금 현재 어찌됐건 공동 경비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예. 공동 그러니까 관리 도시가 하나 생기는 그렇죠. 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사실상 대서관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군도 지금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북쪽 또 남쪽도 후방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뒤로 이렇게 뺀다라고 전제하면 그 안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평화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셈이 중립적 되는 평화 거죠. 도시라고 그런 봐야 됩니다. 셈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도 공동으로 볼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예. 일종의 이제 남북한이 공동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 이제 기초자치단체죠. 예. 그런 정도가 하나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래의 일이긴 한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그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런 공동의 그 일종의 중립적인 그 신도시를 갖다 평화도시. 만드는 평화도시를 만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독일의 학자들은 굉장히 극찬을 했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통일 비용을 아끼면서 더불어서 통일에 대한 시험들을 서로가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서로가 이제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의 통일을 일단 그 체제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전부 다 그 안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연계해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 그러니까 전경련이 그러니까 국내 200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상황이 호전되면 북한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51%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북한에 아무데나 마음대로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북한도 그걸 원치 않을 것이고 그렇죠. 당분간은 워낙 이제 갑자기 체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보장된 지역이 아닌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성공단의 확장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남북한이 서로 보증하는 그런 이제 권역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성공단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결국은 지금 강제 폐쇄라고 하는 것 때문에 2016년도에 폐쇄됐죠. 예, 3월달에. 얼마나 강제. 많은 기업들이 그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개성공단이 또다시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을 빚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며 이미 손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지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2016년도에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갑자기 강제 폐쇄가 됐어요. 예. 어떤 예고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국가가 이제 배상해야 된다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법적인 어떤 그 담보 장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전혀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대단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보상은 받긴 받았는데 그게 아주 턱도 없이 부족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개성공단이 이제 구체화된다면 지금 뭐 제2 개성공단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고 우선 개성공단을 다시 복구를 하고 네. 범위를 넓히는 게 중요한데 문제 이제 그걸 이 남북 관계가 또다시 반전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은 비록 적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전례를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뭐 국회 비준의 어떤 그 하부 단계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법령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여러 부처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건 네. 통일부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포함이 될 것이고 여러 부처가 같이 해서 만약에 개성공단이 다시 확장이 되고 복구가 된다면 만약에 거기서 발생하는 건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손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이걸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이라면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 예. 국회 비준 동의를 둘러싸고 또 여야 간에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야당이 한국당이 여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거는 일단 물론 여러 가지 그 비핵화나 로드맵의 또 진행 상황을 같이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예. 이건 일단 전향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경우처럼 예. 뭔가 우리가 교류 협력을 가지고 이른바 분담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더 적게 들면서 예.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그렇죠. 시금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다 거기 개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확보해주고 예. 아까 우리 말씀처럼 기업들이 더욱더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걸 구축해주기 위해서도 예. 그런 제도적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남은 과제 부분을 갖다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자체들도 굉장히 할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 지금 일단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뭔가를 갖다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간이나 또 그렇죠. 여타의 지자체들이 정당, 정부와 함께 국회, 예.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국회는 뭐 사실 뭐 뭐 좀 나중에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얘기해서, 예. 일단 지자체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 관계가 좋았을 때 예. 지자체들이 상당히 대북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전개를 했죠. 예. 그러니까 뭐 서울시도 예전에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 예. 뭐 그래서 이제 평양에 뭐 예를 들어 대동강 수질 개선이라든가 예. 상하수도 뭐 개선 예.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은 못했습니다만 예. 추진했던 적이 있고 예. 이런 거 곧바로 아마 박원순 시장이 이제 추진하려고 들 거예요. 예. 자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많이 나오니까 말라리아 맞아요. 공동 방역 사업이라든가 예. 또 이제 농업 분야에서의 그 예. 협력.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이 농업 분야가 뭐 나름 이제 뭐 해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농기계가 잘 발전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비료 지원이라든가 또 해충 방제 관련한 예. 이런 농약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추진을 실제로 하다가 다 중단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아마 복구해서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남북한 관계가 이제 개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좀 더 여러 지자체가 아마 일종의 자매 결연식으로 맺어서 그러니까 도별로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뭔가 관계 개선에 나설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북한이 농업 분야가 좀 취약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산림 예. 그러니까 푸른 나무 진짜 심기 나무가 사업도 많이 진짜, 했지만 예. 북한은 워낙 민둥산이 지금 많고 자연 그런 재해도 좀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림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실제로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은 예. 뭐 곧바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자체들의 그런 사업들도 역시 뭐 안정적이고
또 굉장히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갖다 뒷받침해줘야 될 텐데 뭐 어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라든가 그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것도 아까 개성공단의 어떤 그 담보라든지 예. 보장과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경기도에서도 많은 사업을 했었어요. 사실 예. 그 쌀 문제도 그랬고 예. 강원도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평양에 뭐 원래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가 지금 그렇죠. 개성에 이제 공동 연락사무소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서울과 평양 지방대 지방의 차원이지만 이건 지방대 지방의 차원은 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앞으로. 예. 연천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예. 접경 지역들 경기도 예. 강원도는 물론이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익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연결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지방자치단체끼리 아직 제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중앙과 예. 다른 차원에서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이게 보다 구체가 된다면요 하나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특별법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만들어야지. 뭐 지자체 협력에 관한 그렇죠. 법률 그 뭐 남북 이런 간의 것들이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특별 뭐 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은 다음에 예. 단지 남북관계 발전법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아주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세밀한 걸 담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국회는 지금 공전하고 있고 참으로 한심한 그런 상황인데. 국회가 특히 이제 그 정쟁을 특히 예. 야당이 예. 그건 진짜 버려야 돼요. 시대 전 착오적이라고 봅니다. 전 예. 방송에서 이런 말 어지간하지 않았는데 예. 이 상황을 여전히 그렇게 위장평화시라고 보는 건 저는 통찰력이 부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긴장 완화,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씩만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에서 특히 야당이 예. 특히 이른바 이제 강경 보수 세력이 예. 냉전주의와 반공주의, 안주의 같은 세력이 일단 인식을 바꿔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거 바꿀 수 국회도 있을까요, 근데? 근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서 바꾸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그게 뭐냐 선거죠 선거. 예. 선거를 통해서 뭔가 그런 걸 야당에게 경고를 해야죠. 예. 언제까지나 과거 50년 전, 60년 전에 그 냉전 사고에 안주합니까? 그리고 예. 그걸 가지고 이른바 북한 면수라고 해가지고 냉전 안보 이데올로기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솔직히. 예.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죠. 언제까지 거기 안주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령들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제도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야당에게 촉구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니까 예. 어디가 가장 지금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맞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오늘도 뛰고 굉장히 있어요. 많이 이제 예. 뛰었는데, 그러니까 뭐 외국 자본도 엄청 몰려오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해외 자본가들도 자본가지만 예. 국내 자산가들 예. 또 국내 기업인들이 누구보다도 지금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보수 세력의 사실 핵심 지지 세력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보수 정당이길 원한다면 예. 이분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사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물론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진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필요는 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보수층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예. 잘 파악을 해서 예. 그러니까 협력할 부분은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본인들이 집권할 때 늘 하던 얘기가 있잖아요. 예.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렇죠. 네, 그 말대로 실천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통일대학원의 최창렬 원장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변화,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